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강민입니다. 오늘은 국감 뒤풀이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 같이 법률 보고 계신 이문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국감 뒤풀이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근데 반응이 어떠셨나요?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MBC 3노조, 저희 노조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구독자 수가 한 5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 1, 2주 만에 지금 6,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벌써 한 10배 이상 넘은 거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처럼. 그래갖고 이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구독자 수가 이렇게 숫자가 타사삭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상당히 좀 스릴도 있는데 야, 이렇게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고 아무튼 시사 포커스에 많은 어떤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갖고 계신 컨텐츠가 좋아가지고 아마 그쪽을 보고 이제 뒤늦게 발견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국감 뒤풀이 방송은 MBC 3노조와 합동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MBC 3노조라고 검색하면 유튜브를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글로 들어가셔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컨텐츠와 현재 MBC 방송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올라오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수 변호사님은 오늘 처음인데 계속 3노조와 같이 일해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최승호 2017년 이제 최승호가 새롭게 이제 MBC 사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보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만행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강명일 위원장이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고, 징계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 이제 분들을 이제 소송 이제 대리를 하면서 이제 관여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3노조 자문 변호사를 맡게 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뒤풀이 방송 저번에 첫 시간을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하여튼 이제 지난 진짜 만 6년이 넘도록 정말 MBC에서 이거는 뭐 찬밥도 아니고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학대와 이런 것을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의 좀 심정이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소통 채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제가 비록 대리인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좀 감격스러웠고 좀 그러니까 정말 MBC 내에 벌어졌던 뭐 이런 실상들 MBC 국민의 재산인 이제 방송을 둘러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작태들이 시사 포커스뿐만 아니라 좀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MBC 3노조를 직접적으로 응원한다기보단 당시에 이제 참고인의 증인으로 나가셔서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나 이제 최민희 방통위원장 때문에 막혔던 발언들을 국민들이 못 들었으니까 못다한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로 한 거라서 좀 약간 괴가 같진 않지만 어쨌든 얘기가 알려지는 거는 좋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방송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제지를 해서 해야 될 말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방망경영,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문제, 그리고 배임수재 공범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말을 하려다가 못한 거잖아요. 못했죠. 그분들이 이제 불리하다고 느껴서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진영 논리잖아요. 위원장은 원래 이제 심판인데 자기 출신 당에 소속된 것처럼 이렇게 국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부분들은 딱 끊어주고 또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가차없이 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권태선 이사장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중간에서 이제 그건 아닙니다라고 끼어들면 참고인은 주의를 하세요 하면서 제지를 하고 계속 얘기한 다음에 계속 이어가면 되잖아요. 딱 끊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는 보니까 불리한 건 끊는구나. 근데 그때 느낀 감정이 어떠셨어요? 갑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딱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편을 드니까 기분도 되게 나쁘고 이게 이렇게 할 말이 되게 많고 제가 개인으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MBC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 저희 노조원들을 대표해서 나갔고요.
그 핍박을 받는 그 저희 사람들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뉴스나 이제 보도 뭐 제작물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표현하고 싶은 어떤 방송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해온 게 이제 벌써 7년째 쌓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시간이 딱 잘리니까 기분도 나쁘고 이렇게 언로가 차단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네. 근데 그 변호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저도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제 하루 이제 참고인으로 오후에만 한 4시간 앉아 있었는데 제가 뭐 아주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좀 가장 좀 괴로운 시간으로 저 생각이 됩니다. 그 과방이 참고인으로 나가는 게 그 정도로 괴롭네요. 그래서 당연히 뭐 4시간 정도 이제 뒤에 이제 앉아 있는 거는 별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최민희 이제 그 위원 특히 이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이제 이제 그러니까 사회권을 빙자한 부당한 개입 혹은 이제 편들어주기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이상할 정도로 저희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근데 그날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던 분 중에 KBS 전 강규영 이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질의 시간은 제한되지만 답변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출석해서 진술한 참고인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제지하지 않다가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사회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강규영 기사가 뭐 엄청난 일들을 사실 그 겪고 오셨고 당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당신 입장에서는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듣다가 바로 이제 차단을 하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강 이사 발언이 너무 길다. 뭐 다른 이게 부당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길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사회권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편파성, 어느 정도의 뭐 이런 편들어주기는 좀 이해가 돼도 아니 이 정도로까지 막무가내로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장이 사회권을 행사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그걸 한 3-4시간을 쭉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건지 저 사람이 이상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머리가 뒤숭숭해지고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뭐 우울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가 좀 정신이 좀 몽롱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되게 뭐 편파적인 거 이걸 떠나서 불공정한 게 너무 당연시 여겨지니까 너무 이제까지 그 갖고 계셨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보여져서 이상해졌다는 그러니까 뭐 불공정하다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뭐 공정함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직분을 이렇게 행사한다는 의식 자체를 못 느끼겠으니까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뭐 상임위원이인지 아니면 어디 뭐 사실 뭐 아시겠지만 동네 친목회 이렇게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게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못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러 나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최민희 위원장 그 사회 실력이 동네 친목회장보다 좀 못하다. 이건 동네 친목회장 하시는 분들 네, 모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하하는 발언 같은데 되게 그렇게 그분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크게 사과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방송하거나 언론에 있으신 분들은 방문진이 뭔지를 알거든요.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방송에서든 뭐든 접하는데 이 방문진이 뭐의 약진지도 모르고 또 이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알아야 여기에 이사장이나 누가 임명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경중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문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87년도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제 그 문화방송에 이제 문공부 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장으로 오고 하니까 노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덜렁 들어서 이제 밖으로 내놓고 뭐 이런 일들이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국회에서 방문진을 만들어서 그 대주주로 만들자 MBC에. 그래서 MBC는 주식회사고 MBC 주식회사의 그 100%의 지분 중에 70%를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어떤 재단법인한테 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출연기관처럼 만들고, 그리고 30%는 정수장학회, 얘는 5.16 장학회라고 했었던 거죠. 그쪽에 이제 그 박정희, 유경수 이렇게 해서 정수 장학회잖아요. 그쪽에 이제 30%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배를 하게 하고 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MBC 사장을 추천을 하고 바로 임명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추천이 이제 이사가 이제 9명인데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옛날 문재인 때 추천을 했던 6명 이사 중에 대표 권태선 씨가 지금 이사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벌써 이제 대선 끝나서 이제 정권 바뀐 지가 2년 반이 지났는데 임기가 이제 지난 8월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판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문재인이라면 문다의 아빠 말씀이시네요. 예, 그분. 예. 그분 따님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 박문진이 사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장을 거의 뽑죠. 뉴스에도 그럼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도본부장도 사실은 뽑잖아요. 거의 다 승인을 받아서 사장의 명단을 갖고 이렇게 보도본부장 누구 할 거고, 편성본부장 누구 할 거고, 부사장 누구 할 거고, 임원들을 이제 심의해서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추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보도본부장 나랑 프렌들리한 사람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 도장 찍어주고. 그러면은 그분이 상당히 좀 그 민주당 편향되게 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그 MBC에 흔히들 말하는 편향됐다고 주장되는 여러 가지들이 박문진 그 구성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근데 이제 그전에는 또 최소한의 저널리즘의 어떤 저널리스트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사규에서도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을 이제 취재보도 준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사회에서도 야, 너 그렇게까지 하면 되냐? 기자가? 이런 말 듣기 싫어서라도 최소한의 이제 균형,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대놓고 앵커가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재명 1심 판결 나왔어요. 그 금요일이었죠. 그때 앵커 멘트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면 구형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판사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선거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편향성이 지금 사법부를 불신하는 데까지 와 있다. 편향이 아니라 사법부를 탄핵을 한다든지 검사 특수활동비를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시위를 바로 나가라든지 이런 선택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법을 조금만 아시면 이제 아시고, 사실 상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체 구성 원리의 이제 기본인데요. 이제 강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이제 또 단체가 MBC 전체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상법상 이제 그 지분의 4분의 3을 이상을 가지면 이제 회사의 합병, 폐업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회사 내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하고 좀 비교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소송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이사회 속기록과 이제 현재 문재인 이후의 속기록을 비교해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야권에 추천된 이제 박문진 이사가 이제 보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보도본부장이나 보도본부장을 이제 이사회에 불러서 이러저러한 부분을 막 따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시정도 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 청취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이제 그 속기록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야당,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 쪽 추천 인사가 이제 이렇게 저러한 문제를 이제 보도 관계자한테 질문을 하면, 그런 얘기들이 질문을 해서 적당히 답변이 되면 권태선 이사장이나 이제 여권 쪽 이사들에서 이걸로 끝을 내자. 그냥 약간 이제 논의를 차단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실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왔던 것이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문화진흥회가 70%라는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주주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임명된 사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급 계열사 사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주로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그룹의 총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통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다. 그런 어느 정도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보도 건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해라, 이렇게 보도해라, 보도 지침을 내리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학자들이나 언론 학자들이나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야당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 단계 건너서 사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후견인 아니냐, 정치 후견인 제도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박문진의 구성에 따라서 그 보도 편향성이 발생할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만은 기자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런 게이트키핑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없다. 지금 현 상황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 기조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기계적 중립이라 그래서 보도가 딱 있으면은 일단 무슨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뉴스 시간이 뭐 한 1분 20초다. 그러면 3분의 1은 이제 무슨 발표를 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여당 입장, 3분의 1은 야당 입장. 혹은 뭐 이런 거 없이 여야 정쟁만 있다면 여당 반, 야당 반.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분량, 초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정성을 확보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최소한의 형식적인 균형 감각도 없고, 지금 언론 노조 출신인 보도본부장이 나와서, 혹은 보도국장이 나와서 정책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 보도국장 정책 간담회를 이제 옛날에 박장호 보도국장, 지금 뭐 보도본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언론 미디어 시장 자체가 지금 기울어졌다. 그 뭐 조중동이 다 우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거기에 균형을 맞추려면 공영방송 MBC는 조금 더 이쪽으로 해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거가 이제 그 건전한 미디어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MBC가 가야 할 길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대놓고 자기의 편향성을 정당화시키는 말을까지 해요. 그러면은 스스로 그 보도본부장이 스스로 보도국장이 좀 약간 좌성향, 좌익 성향의 그거를 드러내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합니다. MBC는 공정함을 잃었다고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오늘 박문진이 굉장히 방송에 끼치는 영향력이나 뉴스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국감 때 발언이 제지당한, 그러니까 주요 사항은 다 얘기하셨죠 하면서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말했던 게 이제 방망경영 법률사무소 문제, 배임수재 공범 이 얘기를 하시려다가 제지당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방망경영이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감사원에서 그때 한번 조사를 했어요. 방망경영 사례들, 뭐 부실해서 손실이 났던 사례들이 대여섯 건이 있어서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2019년인가 투자를 했는데, 라스베가스 리조트 만드는데 105억 원을 이제 우리가 브릿지론 채권 투자 비슷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전액 손실. 105억 원이 제로로 이렇게 딱 녹아내리는. 그거는 이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승인을 한 건가요? 전이었죠.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징계를 안 하고, 그때 이제 경영본부장 했던 사람이 이제 부산 MBC 사장으로 가고, 이제 부산 MBC 사장을 임기를 3년을 다 마치고 징계 하나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윤미향 같은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게 딱 그 투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2020년 이제 박성재 사장 들어오면서도 이게 인천 항동에 물류센터를 이제 짓는데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PF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수익이라고 투자를 했는데 몇 달 전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걸 결정이 됐어요. 이게 인천에 너무 많이 물류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비어 있으니까 이게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MBC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100억 원이 다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건 최근에 난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이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라스베가스나 이런 그 대체 투자를 했던 경영본부장, 옛날에는 경영국장이었고 담당
팀장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영본부장을 하고 경영지원국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도.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권태선 이사장한테 가서 비공개로 비밀리에 이제 이사진을 모아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지. 그래서 항동에 이제 그게 한 70억이 날라갔고, 한 100억이 날라갔고, 그 독일 부동산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아스트로라고, 엑센트로라고 있는데, 그 아센트로의 저 주식을 담보로 해갖고 이제 채권 투자가 있는데 그것도 70억이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식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40억 정도는 대손 상각 처리를 하고 30억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만기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 70억도 거의 손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연장을 했던 주체가 지금 권태선 이사장이 오케이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책임이 이렇게 있거든. 170억이 날라갔으면 누군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은 뭐 이익을 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투자를 하는 액수가 부동산 대지 투자가 전체가 1,900억이잖아요. 그럼 일부는 이제 이자 이율 뭐 예금 이자 이상으로 이제 이익을 봤다. 그런데 한 서너 건이 이제 부실이 터지면서 라스베가스 100억 날라가고 지금 170억 날라갔으니까 합쳐서 275억 원이 날라갔는데 그냥 그걸 그 예금 이자로 놔뒀을 때보다는 이익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 돈이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도 있나요? 그건 아니죠. MBC는 세금을 아니고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사실은 옛날 여의도 MBC를 판 돈이 갑자기 3천 몇백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한 번도 이렇게 굴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영본부장이 이제 이사회 의결도 안 받고 자기 정결로 해갖고 이거를 돌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 고위험 상품인 브릿지론에도 투자하고 부동산 PF도 투자하고 뭐 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한 대 투자를 하고 했는데 뭐 부실이 여기저기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그 돈으로서 양질의 그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은 제공받지 못한 거네요. 그 270억이 날라고 뭐 저기 그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업 같았으면 그 담당 투자를 했던 사람은 바로 해고죠. 근데 거기는 이제 승진을 해서 지금 경영본부장 되고 경영국장 되고. 충격적이네요. 이 관련해서 법적으로 뭐 해주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자체가 이 돈이 뭐 직접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MBC라는 회사가 뭐 스스로 막 뭘 영업을 잘해서 이렇게 성장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이 전파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서 그걸로 이제까지 영업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왔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의도 사옥까지 마련했던 것인데 이제 그 여의도 사옥에는 MBC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MBC가 이제 공영 방송사니까 뭐 방송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국민들에게 정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봤다면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가만히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강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뜬금없는 뭐 리조트 투자라던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와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뭐 일정한 뭐 어느 정도의 손실이 아니라 전액 손실이 난 부분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될 것이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주주를 위치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 부분에서 따져도 제대로 따져도 이게 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이를 뭐 은폐하고 묵인하고 방기하는 이런 적직거리 같다면은 이건 좀 법률적으로 분명히 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부실 파산나고 이렇게 되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위험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직원이 보고 이건 얼러트가 떴다 해갖고 이제 일부라도 회수를 하고 이런 조치를 안 했으니까 전액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런 조치를 했는지 밝혀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승진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고. 그럼 이제 향후에 그 MBC에 또 그 사람이 또 투자를 또 어딘가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자는 안 하겠죠. 이렇게
부실이 많고 말이 많았는데 아니 이렇게 정권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 될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상식밖에 투자를 했는데 상식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믿는 거는 되게 그렇습니다. 낭만적인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그때 권태선 이사장이 그 뭐 대구 수성구에 빌리브란 아파트가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에 저희가 뭐 한 200억 넘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상복합 PF에 왜 MBC가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분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분양률이 20%로 30%. 예. 지방의 부동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은행이 대주단으로 넘어가고 대주단에서 이거 공매 처리를 했는데 공매도 잘 안 팔려. 그래갖고 이제 다 손실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분양 대행사한테 좀 돈을 줘갖고 분양 대행사들 알잖아요. 그럼 국민들 거의 현혹시켜서 이거 하면 나중에 크게 오른다. 수성구지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접근을 해갖고 하나하나 판 거예요. 그리고 팔아갖고 5%인가 6%인가 7%인가 이제 수익을 올렸다. 잘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망 아닌가요? 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기. 부동산 분양 대행사들이 예. 많은 부분들이 현혹이나 이런 사기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블러핑을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에 MBC가 관여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럼 결국에는 이 권태선 이사장 하에 있는 MBC가 네. 사기에 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사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이익이 날 거다. 이제 곧 있으면 오른다. 금리 내려가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설득을 했대요. 분양 금리 내려가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죠. 그거는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근데 뭐 사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많은 현혹 행위는 하잖아요. 분양 대행사라면.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봤다라고. 네, 이득을 봤으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좀 황당한 그럼 그때 당시에 그냥 쑥 지나간 말이 그 얘기인가요? 네.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법률사무소 어디랑 또 계속 한 군데만 맡겨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강금실 옛날 전 법무부장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지평 대표 변호사였어요. 지평 법무법인 지평. 예. 지평이 이제 처음에 그때 그분이 만들 때는 왜 좌파 진영에는 김현자 같은 게 없냐. 막 M&A도 하고, 막 이렇게 미디어 지원도 하고, 이렇게 기업 법무 소송도 하고, 금융상품 관련돼서 추천해서 그 개런팅도 하고 하는 법률 서비스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큰 법무법인 지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로 계세요. 권태선 이사장님이. 거기 소속이에요? 예. 근데 그 지평과 관련해서 지평이 MBC 소송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수임을 해온 거예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예. 그러면은 너무 많은 돈을 이제 법무법인 하나가 다 가져가니까 이게 뭐 지평 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이 사람은 그걸 제지를 하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다 가져가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평 법정책연구소 이사니까. 아니 그거면은 본인이 더 나서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제지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렇게 그때 국감에서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쪽에서 다 하는 거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자기 그 사람들 수의 계약을 하는데 계약한 데까지 뭐 박문진 이사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니 본인이 소속돼 있으면 그거를 제지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인데 그 사람 이제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다른 회사다. 지평이랑 지평 법정책연구소는 다르다. 왜냐면은 이게 뭐 법인이 다르다.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이제 법무법인이고. 그 법무법인이 구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보통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는 지평 같은 데는 유한회사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유한 보통은 이제 요즘에 이제 대형 로펌들 같은 경우는 유한 회사라 그래서 일종의 주식회사 유사한 이제 지분을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책임 사원들이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이제 책임을 지는 거서 형태는 이제 법무법인이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단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제 뭐 권태선 이사장은 자신은 그래서 법무법인 지평과는 관계가 없다. 소속되어 있는 지평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과 다른 법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법무법인 지평이 그 법정책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구성원도 상당수가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변호사들이고 하니 분명히 무언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권태선 이사장이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분명히 어떤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박충건 의원이 얘기할 때는 이거 전혀 다른 회사고 그리고 이게 상관도 없는데 왜 무슨 소리냐면서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김장경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할 때는 이게 다 찾아봤는데
지평의 대표 변호사가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다. 지평의 명예대표 변호사가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다. 그러면 이사회를 하면은 지평의 그 대표, 명예대표랑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좀 우리 좀 뭐 해줘. MBC 그 좀 수임 잘해줘.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능성이 있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예. 그런 이해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 더 엄격하고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임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차단할 그렇죠. 수 있는 예.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니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끈도 매지 말라 그랬는데 참. 그래서 제 발언은 다 끊었는데 예. 이게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표 변호사인데 여기 이제 이사하고 있다. 제가 다 폭로를 하니까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면 불리할까봐. 그래서 이제 위증이라고 얘기하니까 위증죄에 걸릴까봐 다시 발언 기회를 한 2분 정도 더 주십니다. 그래갖고 권태선 이사장이 이 부분은 소명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전혀 다른 회사라고 한 건지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한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갖고 그때 말을 수정할 기회를 줘요. 그래갖고 이제 위증죄 벗어나게. 그럼 그런 것도 최민희가 조력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과 법무부인 지평과의 이게 관계.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평하고 권태선 이사장과의 관계는 뭐 확실하게 명확한 건 없지만 그렇게 추산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로 치면, 그러니까 그 권태선 이사장은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모 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이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 것이죠. 여러모로든 이제 관계가 없을 수는 있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딱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 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법률적으로 아예 관계가 없다고 또 볼 수는 없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도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정정할 기회를 줬던 것으로 좀 기회를 하고. 그거 아시죠? 이게 토탈 서비스, 법률 토탈 서비스라는 걸 해요. 지평에서요. 이게 김현장이 원래 주로 했던 건데 이게 지평에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 그러면 로비까지 한다는 건가요? 법을 바꾸는 것까지 토탈 패키지로 그거를 이제 용역을 받아서 뭐 법무법인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정책연구소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수임료도 상당하겠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수익은 다 지평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BC가 지평에 거의 몰빵해줬다시피 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을 넘겨줬다고 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16개 계열사 사장들을 최승호 사장이 와서 다 해임하고 그리고 본사 임원들도 한 서너 명을 또 해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임원들도 서너 명을 해임했고 25명 정도가 이제 해임되자마자 다 소송을 했는데 그러면 25건을 이제 다 받았고 1심, 2심 다 수임료가 몇 천씩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추산을 해보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 이후에 저희 해고된 사람들 많았거든요. 저희 조합원도 있었고 그 사람들 뭐 복직에 대해서 회사 측 대리한 소송들 그리고 각종 그 법률 검토 의견서 한 건당 뭐 1,000만 원씩 받으면 최소한 뭐 10억 원 이상은 다 지평한테 일감 몰아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가 이제 있었고 법무법인이 이제 수익을 얻는 교조가 변호사를 이제 포함해서 수익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 수익과 이제 사건을 이제 수임해서 얻는 수입이 있는데요. 일단 수임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리했던 MBC 관련 이제 그 MBC 그런 처리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MBC를 이제 그 대리했던 그 법무법인이 상당 거의 절반 이상이 지평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제 최승호가 사장으로 이제 취임한 후에 이제 뭐 정상화위원회에서 이제 MBC 내에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적폐, 이제 공정하게 언론을 해서 이제 민주노총에 동조하지 않았던 이제 기자들 뭐 이런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벌어지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MBC 기자였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 변호사가 돼서 법무법인 지평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가
이제 최승호 사장 취임 후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 수개월 이상 MBC에 상주를 했습니다. 자리까지 마련해서 1년 상주했어요. 1년. 상주를 해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변호사 업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이 있으면 이제 내용을 받아서 뭐 메일을 작성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해 드리는데 아예 그 법인 소속 변호사가 아예 그 고객회사의 상주까지 해서 받아가는 자문료라 그러면 이건 특히 법무법인 지평 수준에서는 이게 한두 푼으로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변호사였는데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지평 파트너. 예, 엄청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올려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강 위원장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부동산 투자, 뭐 대구, 뭐 이제 이런 뭐 오피스텔 투자에도 당연히 이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이제 자문 업무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액수가 지금 뭐 했던 것이 뭐 100억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자문에 대한 보수도 뭐 그러니까 대형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최소 1% 정도 내외는 당연히 이제 자문료로 책정해서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저러한 것을 봤을 때 뭐 MBC가 큰 회사니까 방송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수요의 절반 정도만 가져간다, 특정 법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이제 뭐 뭐 완벽한 경쟁은 아니지만 여러 법무법인의 견적을 좀 제출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성합 고려해서 이제 MBC에서 이런 이제 법무나 잡문을 이제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은 어쨌든 이런 MBC의 어떤 법무적인 수요의 절반 가량을 무조건 지평이다 독점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지평이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 손실 70억을 MBC에 안겨줬던 독일 부동산 주식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 그거를 상품 설계를 한 그 법률 자문을 지평이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는 그거 계속 만기 연장하면서 손실 안 난 것처럼 만드는 거를 권태선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당한 거죠.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권태선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MBC에 직접적인 뭔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평이 만든 법정책연구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근데 따로 역산해서 생각해 보자면 권태선 이사장이 관련이 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수의 계약의 이런 규모로 계속 되는 거를 그 MBC의 대주주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권태선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MBC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 계약을 할 때 지평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잘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 본부장까지 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권태선 이사장이. 그럼 결국에는 그 권 이사장의 눈치를 보고 뭔가를 경쟁 PT나 이런 걸 통해서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평이 이제 한 식구처럼 여겨지니까 그래도 지평은 권태선 이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너 왜 그때 그 라스베가스 혹은 뭐 독일 이거 부실레스트 하면서 바로 본부장 자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영본부장이 법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기획본부장이 법률 이런 부분 계약을 하는데 이거 자문이나 계약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나?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평이 일을 맡기면서 그 사람들의 인사고과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 그거 뭐 부실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어쨌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사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MBC에서 이제 이런 법무나 법률 자문에 대한 업무가 지평하게 과도하게 결과적으로 이제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와 권태선 이사장이 지평에 관계되어 있는 법정책연구소 이사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 MBC나 방송문화진흥회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한 어떤 서류를 통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뭐 감사원에서 요구해도 다 사실상 거부해 버리는. 그러니까 누가 의심은 가지만 누구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또 자체가 너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문서를 폐기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지금 임기가 끝났어요. 권태선 이사장은. 그 6인의 이사들이 그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런 부동산 대치 투자 부실 방만을 방관했던 사람들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같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고 선량한 관리자라면서 계속 맡기고 있어라라고 법원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그 어쨌든 이해 충돌 소지가 상당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은 사법부의 판단은 그래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치국가니까요. 예, 네. 그리고 그 배임 수재 공범 관련된 그 보도자료 마사지 이후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말씀하시다가 잘렸는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이게 스토리가 좀 있어요. 스토리가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로 이제 연결된 건데 안영준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유명한 드라마 PD예요. 광모 PD라고. 그래서 이제 크게 히트친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KBS에서 있다가 이제 스카웃돼서 2013년에 CJ ENM에 가서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게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는 그 뭐 역사더라고.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네. 바스켓볼이라는 그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실패했는데 잘 성공했으면 네. 넘어갈 수 있었는데 실패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의 계약으로 줬는데 어떤 그래픽 용역 회사한테 그 그래픽 용역 회사의 지분 10%를 이 PD한테 준 거예요. 고맙다고 네. 무상으로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그건 좀 문제가 되는. 네. 이거 수의 계약으로 널 그래픽 용역을 이제 줬는데 이 그래픽 용역 회사의 지분 10%를 PD한테 줘요. 근데 PD한테 직접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서로 이 지분을 이제 준다고 하는 대주주는 이제 안영준 사장이나 이 그 PD하고는 대학 선후배고, 그리고 이제 이 안영준 사장과 PD는 고교 선후배고, 이러니까 이제 학연으로 얽혀서 그러면 서로 알고 있는 안영준 씨한테 명의 신탁을 맡기자 10%를. 직접 주면은 이거 바로 배임 수재라고 엮일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10%가 안영준 사장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 안영준 사장은 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교 후배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걸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 관련돼서 이 김영기 그라는 어떤 대주주가 있어요. 벤처 회사에. 이 사람이 작년에 안영준 사장이 이제 사장 추천을 최종적으로 받고 되려고 하니까 이 방송문화진흥회랑 MBC에 투서를 해요. 투서를 해갖고 저 사람은 공짜 주식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장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혔던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아니, 사장으로 거의 내정을 했는데 공짜 주식을 받았다? 그래갖고 특별 감사가 이제 일어났고 감사를 하는데 뭐 이걸 잘 모르니까 법률적으로 이거를 세종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를 해요. 그건 지평에 안 맡겼네. 네, 그거를 세종에 맡겼어요. 지평에 안 맡기고. 믿을만한데. 네,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전전긍긍해갖고 그 특별감사 옵저버라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한 명 거기 파견시켜요. 박문진 이사장이 계속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특별감사 했는데 그 세종법무법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그 PD는 배임 수재 가능성이 높다. PD는. 예. 그리고 안영준 사장은 배임 수재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을 어렵게 하네요. 예. 그리고 요 관련돼서는 이 소멸시효가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지만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권위 있는 법무기관이 이게 형사 범죄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게 어떤 비리냐면은 드라마 산업과 관련된 구조적인 비리잖아요. 예. 근데 MBC의 사장은 1년에 드라마 예산 2천억 원을 결정짓는 사람이거든요. 그 드라마를 이제 한 편 금토 드라마를 1년치를 하면 그 예산이 1,700억에서 2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걸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이 MBC 사장인데 드라마 산업 비리에 연관돼서 이름 내주고 이렇게 용역에 회사 벤처기업 10% 지분을 자기 명의로 받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했던 게 그 김영기라는 대주주가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야 지금 안영준 이란 기자가 내가 후배지만 믿을 수가 있나 이거를 갑자기 이거 수억 원을 벌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이게 대주주가 2명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이거 상당히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갖고
한 달 뒤에 이렇게 다시 만나갖고 너가 다시 임용 계약서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절대 팔면 안 되고 이걸 팔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나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1억 원을 너가 나한테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공증을 못 한다면은 인감 증명서를 띄워와라. 그래서 도장을 인감을 찍여라. 그래서 이제 그 안용준 사장의 집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이걸 발급받아서 인감 증명을 떼어갖고 인감을 찍은 부분이 이제 감사에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난 몰랐고 내가 이게 주식을 갖는 건지도 몰랐고 이거는 나 주식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맡아달라 그래서 그 고교 후배의 간절한 부탁을 못 이겨서 그냥 받아놓은 거다. 라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사장으로 응모할 때 한 번 하고. 예. 감사 받을 때 한 번 하고 또 이제 이게 2015년에 CJ 감사팀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때 CJ 감사팀에는 그 주식은 내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권태선 이사장이 있는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놔뒀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저는 그냥 그냥 감사가 자기의 그냥 판단으로 배임 수재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돈을 주고 세종 법무법인에서 받았으면은 보도자료 낼 때 그 내용을 내야죠, 당연히. 네네. 그게 공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그런 중요한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허위 사실을 진술을 했고 임용 계약도 있었고 네. 이게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거 넣어야죠, 다시 보도자료에. 근데 그런 게 이런 거 싹 다 빼고 이미 임명은 됐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우린 의결했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자료를 찾아봤죠. 방송문화진흥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데 그걸 지워놨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방문진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보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결정해버리면 MBC는 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지금 이런 어떤 좀 약간 냄새나고 좀 구역질 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은 싹 다 빼고 그냥 결국은 공소시효 지났지 않느냐 하는 거에 의거를 해서 형사처벌 가능성 없으니 계속 사장해라. 그게 기준이다. 이게 인성 기준이다. 그럼 이제 나쁜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범죄자여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은 입건될 가능성이 적으니 이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입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자기들은 이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형사처벌 받은 일은 없으니 이제 이 사람 그냥 해라. 왜냐면 이미 임명을 했는데 다시 이제 사장을 취소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약간 좀 제대로 말씀드리면 자문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다는 법무법인 세종도 그게 어떤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이런 것보다 사실 이제 또 MBC로부터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회사가 또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MBC 경영진 혹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의사에 아주 맞설 수 있는 그런 법무법인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이제 잘못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업무상 배임 수재 혐의의 어떤 공범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아마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행위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불문에 붙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MBC와 같은 큰 회사를 경영을 주인이어야 대한 방송문화진흥회 어떤 주주로서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때 국감장에서 권태선 이사장 이것도 해명해라.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전혀 해명을 못 듣고 그냥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그 안영준 사장이 그 CJ 감사팀한테 2015년에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왜 자기 거라고 주식은 PD가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거라고 해서 감사를 모면하게 해주잖아요. 곽 PD라고 하는 사람을. 그게 이제 감사 업무 방해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거기 적혀져 있어요. 세종 법률검토서에. 그러면 업무방해 그 혐의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고려를 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해서 업무방해까지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검찰에서 업무방해죄하고 이 관련된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좀 황당한데 경찰은 그 유죄로 보고 유죄 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네. 기소 의견으로.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그게 형사처벌의 그것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게 그런 어떤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회사의 감사에 가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업무방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해당 회사에서 이제 안영준 사장 같은 사람은 소속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묵비를 했다거나 뭐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안영준 사장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된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된 그 PD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었던 것인데 그게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 판단은 것은 좀 쉽게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 이제 마포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이제 나온 내용이고 이 건하고 관련해서 또 뭐 조치를 취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 건은 이제 뭐 지금 다시 우리가 이의 신청이나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업무의 절반이 뭐냐면 사장 뽑는 거예요. 예. 사장을 제대로 된 사장을 뽑는 거. 근데 이게 제대로 사장을 뽑는 게 아니라 마사지한 보도자를 내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선발 절차에 거짓말을 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뽑고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실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상화돼야,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 돼야 네. MBC 사장 인선도 네. 여러 가지 뭐 정파적인 거나 그런 걸 떠나서 공정한 사람이 MBC 사장으로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국도 보도본부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인선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2023년 2월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정감사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세종이란 법무법인이 이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게 밝혀진 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얼마나 쉬쉬하고 감췄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밀실 경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것들은 꽁꽁 감추고 있어서 어떤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드러난 것만 아까 말씀하신 그 270억 정도의 손해, 그 다음에 그 법률사무소 한 곳에 이제 많은 부분을 몰아주는 문제, 그리고 현재 그 안영준 사장 그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그런 것만 지금 현재 크게 드러났는데 네. 만약에 방송문화진흥회 멤버들이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을 때 더 많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의 수장이 권태선 이사장이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다가 최민희한테 제지를 당하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최승호나 박성재 자상 시절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방송문화 지금 상당 부분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요. 전자결제 시스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일들이 뭐 삭제했다 그래도 어딘가에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쫙 복구를 해서 너 이제 뭐 이쪽에 이렇게 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뭐 해고도 하고 뭐 고발도 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게 뭐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상화돼서 그러니까 정상화하는 게 별게 아니라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좀 일하시는 분들만 되시더라도 그분들을 혹은 이제 MBC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이게 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일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근거들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 안영준 사장과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뭐 비위 어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변호사님 나와 계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박문진이 구체적으로 확실한 위법행위가 권태선 이사장 체제 아래서 박문진이 확실한 위법행위를 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위법행위는 이제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 사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제 최승호와 박성재 등의 이제 전 이제 사장들과 이제 보도본부장 등이 이제 그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유로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태선 이사장이 또 책임이 없느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문화진흥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 쪽에서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 때마다 이런 문제들,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당한 인사차별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강명일 위원장이나 실제로 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또 권태선 이사장에 직접 이런 의사들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깡그리 이제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어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의 성실,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그것만큼은 뭐 자료가 그 결과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MBC에서 벌어졌던 그 말도 되지 않는 숱한 만행과 학대들에 대해서 권태선 이사장도 결코 형사법적인 책임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보도자료 마사지에서 가리고 지금도 과방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박문진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뭐 마사지 의혹, 그 방만 경영 이런 부분들이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항동 물류센터 뭐 그 관련돼서 100억 원이 손실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가리지 말고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과방위 속기록도 지금 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왜 그게 24일 날 종합감사 속기록은 올라와 있는데 이게 14일 날 했던 박문진 감사 속기록은 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책임질 건 책임지시면 됩니다. 박문진 이사님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이제 기대를 안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그 MBC에 벌어졌던 많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개선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위원 뭐 이런 부분들 또 게다가 현직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지금 제기 중에 있는데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은 현재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수가 2명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뭐 대통령이라던가 뭐 이런 뭐 임명권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일 뿐인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법원이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원리에 맞도록 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지금 6인에 불과해서 사실은 이제 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이 되어야만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부득이하게 아마 그 제가 뭐 법관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 명문의 법 규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법부 이제 구성원들께서 정말 부득이하게 헌법재판소가 7분이 안 되신다, 재판관이 7분이 안 되신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부득이 이제 해당 법 규정을 이제 효력 정지시키고 지금 이제 탄핵 심판 등의 이제 사건 심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봤을 때 아마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이제 계속 더 장기화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부득이하게 6분의 뜻이 합쳐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실 수 있다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거듭 말씀드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또 대법원도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뭐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행정부가 어떤 업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사법부에서 확인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뭐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잘 판단해 주셔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이로 인해서 방송문화진흥원도 정상화되어서 정말 뭐 아무런 그냥 뭐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 외에는 다른 죄가 없는 MBC 기자들이 제자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뭐 보도본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천직과 소명을 생각했던 그 기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지만 좀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뭐 무슨 대표 네네 시민단체 홍보를 좀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복잡화되면서 미디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뭐 개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에 대한 피해 구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상당히 미흡한 그러면서도 또 언론 자유는 또 언론 자유대로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미디어의 부당한 보도로 인한 가짜뉴스 보도로 위한 피해 구제에 대한 방안 및 지원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또 앞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또 맞는 여러 가지 또 연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언프레싱이라는 그래서 언론계 종사자와 이제 저 같은 변호사 그다음에 언론학자들이 이제 포함된 이제 연구 단체를 이제 설립해서 추진해서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가지 좀 도와주셔야 될 분들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모시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발언 제지 당한 내용들이 잘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보니까 이게 그렇죠. 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얘기들을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MBC 3노조가 계속 건승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가 또 오늘 방송 통해서 그리고 3노조 유튜브 통해서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